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전쟁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문화 전쟁을 소개합니다. 두 나라는 대문호 니콜라이 고골이 서로 자기네들에게 연고가 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장관 알렉산드르 트카첸코는 고골이 현재 동부 우크라이나 폴타바 출신이라면서 러시아가 고골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골은 폴란드계와 우크라이나 혼혈인데 조상은 카자흐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고골을 호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고골은 러시아어로 창작 활동을 한 작가로 자기 이름도 우크라이나 호홀이 아닌 고골로 표기했습니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입니다. 우크라이나어는 중세 러시아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방언입니다. 그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애정을 보였던 것은 서구 문화를 동경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분위기를 속물긍성과 허영심에 찌들었기 때문이라는 시각 때문입니다. 고골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던 러시아 귀족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도 러시아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러시아 중심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의 생각과 유사합니다. 단편과 희극 작가로 명성을 날렸던 고골의 작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단편소설 코, 외투, 니옙스키 거리 등이 그렇습니다. 고골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그의 사상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를 크게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골은 러시아어로 작품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체크, 우크라이나, 세르비아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푸시킨의 러시아어가 이상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가스페리 크리스천이나 카톨릭, 루터교, 위구노에 모두 공통적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가 형성을 둘러싸고도 서로 대립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러시아 제국이 사실은 키예프 루시에서 갈려나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신화에서나 존재할 뿐이며 소련 해체 산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두 나라는 전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무장조직이 정전협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군을 공격해 16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습은 3월 26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정전협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러시아 무장 독립구역을 침공했다는 게 러시아 입장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연일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28개 정예 부대를 이동하면서 일단은 군사훈련 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2014년 우크라이나 공격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은 중공의 타이완 해협 위협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공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타이완 해협을 위협 비행할 때 러시아 폭격기는 발틱, 흑해, 북해, 북빙양의 다른 나라 방공식별 구역을 누볐습니다. 3월 29일 러시아의 영공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는 최소한 10여 차례 이상 스크램블에 나섰습니다. 나토가 화들짝 놀란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3월 30일 우크라이나 동부는 다시 전쟁 초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러시아를 중공적으로 몰아넣으면서 두 나라는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성동격서식으로 미국과 서방의 화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 나토와 미국의 바이든이 자신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는 바이든과 직접 통화까지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색깔 혁명을 일으켜 그 여세를 몰아 푸틴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와는 달리 바이든이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토와 함께 러시아를 중공처럼 몰아붙이자 러시아는 완전히 반미로 돌아섰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러 관계가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중공과는 상당한 미러 관계입니다. 그러나 군사동맹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매체 페르비 까날에 출연해 러시아와 중공이 군사동맹을 맺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같은 군사동맹은 아니라면서도 중공과의 전략협정은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중 우호 합작 20주년을 기념해 푸틴과 시진핑이 서명할 문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외국의 제재에 공동 보조를 맞추는 방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군을 움직일 때 시진핑은 타이완을 마주보고 있는 푸진을 시찰했습니다. 샤먼의 73 집단군이 아니라 무장경찰 부대를 시찰하고 전쟁에 대비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무장경찰은 전투기나 탱크는 없지만 보병 전투차로 중무장한 무력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군대와 비교해도 전력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군부대를 방문하면 전쟁 동력 의사가 강한 탓에 수위를 낮춰 무장경찰 부대를 시찰한 것뿐입니다. 중공은 미국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과 미국 바이든 가족의 관계를 밝힌 바 있는 띠동성은 중공이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지율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폐로 달러화를 대체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공의 가버넌스 모델을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대1로 참여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이민폐의 지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시진핑의 인류 명운 공동체를 구축하게 될 거라는 게 띠동성의 이야기입니다. 띠동성은 현재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코비드-19는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도 말했습니다. 중공 외교부장 왕이는 최근 이런과 함께 미국에 대항하기로 하면서 이민폐로 양국 간 거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민폐를 지지하면서 달러 패권을 넘어서 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아사히 신문, 미나미 니온 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프랑스 육군이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미 해병대, 일본 육상자유대와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가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 장소는 육상자유대 키리시마 훈련장, 큐슈 서부의 해공역, 수륙기동단 기지 등입니다. 어느 정도 병력이 참가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 300명 정도의 프랑스군이 미군, 일본 육상자유대와 전장 시뮬레이션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동맹하면 현재 미일동맹, 그리고 과거 러시아와 대적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영일동맹을 떠올리지만 프랑스와의 역사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현재 일본 자유대 군사 퍼레이드에서 연주되는 군과 바토타의 육군 분열 행진곡은 메이지시대 일본에 와 있었던 프랑스 군사고문 샤를 루르가 작곡해 준 겁니다. 일본 최후의 내전이라고 하는 세인한 전쟁,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의 역사적 스토리를 서술하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인한 전쟁은 사스마반의 사에고 다카모리가 무사의 칼을 금지한 메이지 정부의 반란을 일으켜 전쟁으로 비화된 일본 근대사의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은 프랑스의 군제와 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나폴레옹 민법을 번역해 토착화했습니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가 총리가 되면서 프러시아 법률을 도입하고 군제는 보불 전쟁에서 프러시아가 이기자 독일 군제로 개편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격파할 때 전략 전술은 클라우제비츠와 몰트케였습니다. 육군은 독일식, 해군은 영국의 것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역사는 돌고 돌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공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한 세기 전에 인연을 맺었던 프랑스, 독일, 영국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